저는 우리 정신건강보건법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정신과 의사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어떤 담당 공무원이나 경찰관이나 검사나 판사나 자신이 완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티끌에 흠도 없는 점도 없는 완벽한 그런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마치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학습을 해나가거나 실수투성이거나 또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모르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만약에 그 사람이 완전한 신이 아니었을 때 처벌을 해야만 한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이 5,100 몇십만인데 완전한 인간이 아니므로 당신은 정신병원에 가둬야 해요. 그럼 자신부터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자신은 완전한 신이라는 가정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정신과 의사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요? 우리가 뉴스에 나온 거 보면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러니까 가상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려 가상적인 상황입니다. 구급대원과 옛날엔 사설 구급대원이 지금 뭐 중고시장에서 뭡니까 구급차를 사가지고 그래서 등록을 해가지고 한 거 자영업자거든요. 짜고서 재산관계로 그 가족을 보통 가족들에 의해서 70%를 다 재산 관계랍니다. 그러면서 재산을 뺏기 위해서 가족들에 의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데 뉴스에서 나온 거를 제가 봤거든요. 정신과 의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 구급차 대원들은 범죄를 또는 119조차 119 구급차도 짜기만 하면 돈이 그 사람 100억이 있는데 10억씩 나눌 수 있거나 또는 20억 40억씩 나눌 수 있다면 이거 진짜 평생 월급 받아도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월급 받으면 생활비로 다 나가고 그것을 10건만 저지르거나 100건만 저지르면 엄청난 돈이에요. 조박들이 관심 갖지 않겠습니까? 배후에서 방지하는 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경찰관이 하더라도 사법처리 당하게 되고 검사, 판사 또는 언론인이 하더라도 사법처리 당하고 구급대원이 하더라도 사법처리 당하고 119 구급대원이 하더라도 사법처리 당하고 범죄를 누구나 저지르죠. 경찰관들도 보면 제가 강남이어서 뭐 어디더라 저기 뉴스에 보니까 어디 경찰관들이 뇌물을 받아서 조폭들과 결탁을 해갖고 구속됐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누구도 마찬가지일까 아닐까요? 범죄를 저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또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알지 못하는 범죄가 다른 사람도 많을 수도 있잖아요. 잡히지 않고 그렇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심각할 수도 있고 가상적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연쇄살인을 저질렀거나 또는 사람을 시킨 행위를 하거나 이것이 어린아이를 잡아먹고 중국 사회에서는 그런 게 좀 보도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중국을 모독할 생각은 없지만 정신과 의사가 만약에 자신이 시킨 행위를 하거나 사람을 잡아먹거나 유인해서 어린아이를 잡아먹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정상적인 정신의 소유자로 볼 수가 있을까요? 정신병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완전한 신과 같은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에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까? 주요 범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강력범죄라고 부르는 모든 것, 살인, 강간, 절도, 이런 형사적인 사건, 이런 모든 부분을, 사기죄도 강력범죄에 들어갈 것 같은데,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등등등등등. 한 해 우리가 몇 건에 5만 건 이상의 강력범죄가 일어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5만 건. 강력범죄 건수. 우리가 누구라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했을 때 이거 봐라.
이거 저게 2021년도 경찰 2022년도 자료에 의하면 아 24,954라고 하네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많다라고 뭐 이렇게 이런 강력 범죄들이 지금 예전에는 5만 건 했는데 들통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을까요? 어머님들의 뇌물 받은 것이라든지 또는 주요 범죄에 결당한 거 들통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가 있는 사람이 있는 이상 누구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성폭력, 뭐 방화, 살인, 강도 뭐 이런 것들에 강력 범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만약에 중국 사회에서 어떤 일부에서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뭐 뉴스에서 나오는 거니까 구글 자료나 중국 구글 자료에서 나오는 중국에서도 이게 참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장기 적출 뭐 이런 것도 조폭들이 뭐 이렇게 오원춘도 그렇게 오원춘 사건도 우리가 보거나 지존파에서도 그걸 봤거든요. 오원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여성 근로자를 납치해서 사체를 300조각으로 토막내 살해한 이런 부분인데요. 식인 풍습은 중국 사천 역사에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는데 정신과 의사가 자신이 식인 행위를 만약 한다 얘기를 들으면 탕을 끓여먹는다. 만약 가상적인 상황에서 영화 시나리오, 만화 시나리오 이런 게임 시나리오로 봤을 때 가상적인 상황을 한번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이 정신과 의사로서 자격이 있는 걸까요?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드러나지 않으면 오원춘, 유영철, 강원순, 지존파도 천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드러나지 않았을 때. 이게 이성작용을 과학적이고 합리적 이성작용을 우리가 잘 키워서 저도 이제 그 육체 질병을 연구하고 정신병도 연구를 좀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떤 해결책을 찾았는데 이성작용을 강화시켜서 충동, 변형계에서 일어나는 충동을 제어하는 훈련을 수없이 많은 숫자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반복하면 이게 어느 정도는 돼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믿는 입장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서 악마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다. 뭐 예수님 그 악마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그들은 행동을 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어떤 성충동 이런 거라든지 또는 뭐 이런 각종 범죄의 충동들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로서 이겨나가는 이런 것들이 신앙인이거든요.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가시가 타인에게 어떤 곤충에게 들어가서 생각을 집어넣어서 영가시 그 곤충의 생명 보존 그런 어떤 본능 이런 것들을 반해서 물로 뛰어들게 하더라. 자살 아닙니까 결국. 생각을 그러고 나서 영가시가 물에서 그게 곤충에게서 나온 물로 들어가서 번식을 하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정 개미가 어떤 특정 기생충에 감염됐을 때 죽을 때까지 밤에 나무에 올라가고 나뭇잎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다. 그러면 이렇게 짐승이 새벽에 이제 아침 이른 시점에 딱 먹으면 거기 들어가 번식을 한다는 거예요. 매독균 같은 것도 감염되면 끊임없이 뭐 성충동 이런 보고도 있어요.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이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싸워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럼 피한다고. 하나님의 가까이라 그래서 우리가 비정상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변경을 시켜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이 존재, 괴물이 되는 거죠. 결국은 악마 괴물로, 악마의 형상으로 바뀐다고 성경이 나왔는데, 이거를 소멸을, 그 생각부터, 생각이 약간 바이러스 종류, 악마의 생각 자체가 바이러스죠. 그래서 이거를 소멸을 시켜서 그것이 내부 안에서 증식을 하지 못하고 번식을 하지 못하게, 나를 작은 댐이, 그 댐이 작은 구멍에서 무너지듯이 하나를 허용하면 그 안에서 번식을 한다는 거죠. 하나가 확산이 되어서, 마치 뭐 잉크 한 방울을 딱 물에 떠났더니 전체 확산이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처음 불나기 전에 딱 해결하는 게 제일 낫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정상적인 쪽으로만 발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학적, 합리적, 이성적인 태도를 발전시키고, 이런 내부 안에서 악으로 또는 그 악한 것을 이렇게 생각을 선택을 했을 때 행동으로, 누구나 만화나 소설 이렇게 작가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만화나 소설에서 하는 것을 갖다 거기서 뭘 했든 간에 처벌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심각한 범죄, 이런 범죄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처벌은, 그게 이제 국가의 기능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경범죄도 있고 중범죄도 있고, 그런데 국가가 우리 마음속에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거나, 또는 그 사람의 다른 데 가서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의 개인 사생활을 사생활 속에서 한 거나 이런 것들을 처벌을 한다면, 아까 CCTV를 안에 두고 다 감시를 한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또 어떤 생각을 했다 해서 처벌을 한다면, 이 세상에 80억 인구에 살아남을 사람, 당신은 얼마나 완전하신데, 경찰관이나 검사나 판사나 의사나, 정신과 의사도 뭐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어린 그 피덩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라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그라는 직업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완전히 훌륭하거나 이런 사람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신과 의사도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걸까요? 아... 2012년도 뉴스인데, 캐나다에서, 캐나다 몬트리올 전직 포르노배우가 동성애 연인인 중국 유학생 린쥔을 토막 살해한 후 시신을 뜯어먹은 식인범죄가 발생. 황당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이게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에서는 18년간 30년간 살해 식인행위를 펼쳐놓은 부부의 범죄 사실이 그동안 안 드러났다. 안 드러나면 오원춘, 강호준, 유영철, 주련파도 천사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사기꾼도 그 정체가 드러나거나 하지, 모를 때는 일본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요. 아, 그렇죠. 국가가 할 일은 그 범죄를 갖다가, 주요한 범죄 이런 걸 했을 때 경찰과 의사라도 사법 처리해야 된다. 이게 국가, 경찰이, 검사, 판사, 언론이 할 일이 그거죠. 정신과 의사라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면 정신과 의사라도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찰이라도, 구급대원이라도, 119 구급대원이라도 처벌해야 돼. 막 재산을 먹기로 하고, 이렇게 100억 가진 사람, 또는 200억 가진 사람을 갖다가 20억씩 나누기로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조폭 같은 경우는 얼마나 탐나는 먹이겠습니까? 한 건 하는 것보다 100건을 한다면, 한 번에 10억씩 생긴다면 뭐 그런 부자가 많겠습니까만, 1000억인데요. 네, 100건만 하더라도 안 뛰어들겠습니까? 그 사람이 온전한 인간이 아니냐, 그것은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닙니다. 범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범죄를 할 것 같다 해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알아서. 네. 그럼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궁의 어떤 그 삼라만상을 꿰뚫는 천지, 모든 천지 조화를 이루거나 삼라만상 궁의 독심법, 관심법으로 봐서 그 사람을 범죄할 것 같다라는 것이 경찰관이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면 정신과가 그런 존재인가요? 그럼 주식을 하셔야지. 전 세계 돈 다 따먹으시겠다. 그럼 주식을 하셔야지. 주식에서 망한 사람 참 많은데. 국가가 할 일은 범죄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실제 그 마음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 게 인간의 고민이잖아요. 마음 안에서 천사 악마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탁 의견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이래라 이러는 거 우리 인간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저는 골룸 이런 거죠. 악한 생각이 왜 일어나는가? 성경에는 악마가 생각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 같이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증식을 해서 전체를 삼킨다 이런 뉘앙스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삼키기 전에 아직 우리 마음에 밭이 이렇게 땅과 같아서 씨를 뿌리면 그게 자란 악한 씨를 뿌린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도 하나의 씨앗 단계에서 점점 자라서 행동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게 국가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인행위가 있다, 처벌해야죠. 왜 처벌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가상적인 상황이라는 식인행위도 어떤 것보다 극악한 범죄, 정신고사가 그랬다면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사람들 다른 법을 지키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응? 도둑질, 강도질, 남은 집에 들어 집단으로 들어가서 혹시라도 그래서 많은 사수가 들어가서 강간하거나 또 그것을 잡아먹었다, 재산을 갈취해서 탈취해 나왔다.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진짜 사회에서 방송을 해서 중대한 범죄를 드러내고 심판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경찰 기능이 산법처리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인데 이걸 만약에 처벌하지 않다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사람을 왜 가두죠? 뭐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뭐 어떤 이유로 계신가? 이 보면 헌법에는 어떤 현장 범죄가 하죠. 현행범이 아닌 이상, 현행범 체포할 수 없고, 어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체포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압수하거나 체포할 수 없다라고 헌법에 나와요. 모든 형법과 행정법과 모든 정신건강법을 뛰어나 이게 더 가장 큰 법이거든요. 그럼 그에 따라서 기준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짜고서 계산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 112 해가지고 이게 자신은 해를 입히려고 한다. 그러면 112에서 경찰관한테 이걸 갖다 이것을 그 사람 고소하니까 경찰관 가서 경찰서 가서 이게 조서를 꾸밉시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야. 또는 변호사를 부르든가. 범죄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 국가 경찰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 해서 그건 신의 영향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주 말썽을 피우지도 않고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사생활 보세요? 그 사람의 사생활을 누구나 경찰관이 봐서 범죄를 저지를 그 자체가 범죄인데요. 남의 사생활을 보는 것 자체가 CCTV를 그 사람의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본다. 그러면 내가 봤더니 말이야 당신이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던데 그 자체로 인해서 고소하면 경찰관이 누구는 처벌받지 않나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범죄 아닌가? 자신은 모든 악행을 다 저지르는 사람이다. 연쇄살인도 하고 사람 토막내살인도 먹는 사람인데 그것도 수시로 그동안 들통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꼭 뭐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죠. 들통나지 않으면 천사라 그랬잖아. 들통나면 이제 문제가 돼. 그런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롤모델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악행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남의 집 들어가서 집단 강간하고 뭐 개새끼 재산 갈취하고 사람 잡아먹고 또는 해골 같은 걸 안에 갖다 놨다. 가상적인 상황에 해골 같은 걸 놓고 사람에게 해골을 모으는 시비를 사람에게 어떤 뼈를 모으는 시비를 갖고 있다.
이 정상에서 한 사람 벗어난 정신병의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연쇄살인 유영철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유영철, 원춘, 강호순 진용받아 상식을 벗어나는 이런 식인 행위를 하거나 상식을 벗어나 그걸로 직업을 삼아서 돈벌이해서 먹고 살았다는 거. 그걸로 먹고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둑질해서 먹고 산다. 강도질해서 남의 집 들어 연쇄성 폭행하고 그걸 즐긴다. 그럼 그걸 국가가 방치한다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범죄를 저질렀느냐 안 졌냐 완전한 인간이냐 아니냐 그건 신의 영역이. 자신은 완전한 인간이신가? 정신과 의사 자신은 완전한 어렸을 때부터 어린 악어부터 성장을 해갖고 직업이 정신과 의사가 된 건데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 없나요? 또는 경찰이라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 검사, 판사, 언론인 이런 것,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그리고 누구도 사법 처리 당하잖아요. 대통령도 보면 이렇게 국회의원들도 사법 처리 당하는데 경찰관은 안 당합니까? 경찰과 의사는 나는 경찰과 의사니까 안 당한다. 또는 연예인은 자신은 안 당한다. 저는 연예인이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이야.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행위를 했을 때. 어떤 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법원에서 판단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저도 헌법소원을 이걸 냈거든요. 헌법소원을 냈어요. 아니 이게 왜 국가가 범죄를 하지도 않은 사람을 가두냐라는 거죠. 헌법에 현행범이 아닌 이상 범죄해야 한다는 뜻이 현행범이 아닌 이상 남의 집 들어가 주거 침입하거나 해서 잡아 가두지 일종의 그 납치 감금이나 구속영장 우리나라의 법 체계를 완전히 반하는 거 아닙니까? 구속영장을 발행하지도 않았는데 구속을 시킨 거야. 특정 상황에 자동차에 감금을 한다. 그럼 납치 감금죄가 특정 어떤 원룸에 감금한다. 특정 야산에 동굴에 감금한다. 정신병원에 감금해서 못 나오게 한다. 아니 누구나 환자 자신이 자유로 치료받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육체적인 어떤 암에 걸렸다 해서 치료받거나 안 받거나 그건 그 자신의 개인인데 그걸 안 했다고 해서 사법처리에서 가방 가두나요? 이상하잖아요. 범죄를 저질렀느냐 안 질렀느냐 이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되는 게 국가의 기능에 있어서는 5천명만 원에게 정신건강을 다시고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을 때 완전한 인간이 여러분들 자신은 완전한 인간이신가요? 처벌을 한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데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완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거를 당신의 마음에 좀 이렇게 무슨 생각이 일어나네? 당신 행동을 봤더니 사법적 사생활을 봤더니 이게 사생활을 보는 게 자체가 범죄인데 그로 인해서 누구든 고소를 하면 다 경찰관이 됐든 다 이렇게 처벌받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다. 범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사전에 범죄를 할 것 같은 이런 험악한 분위기인데 경찰관이 나서서 자제하시고 이렇게 해서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게 오히려 범죄 예방에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체포는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범죄 예방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행정 권력인데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헌법소원을 했었단 말이에요. 아니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시키고 안 시키는 판사의 권한, 사법적인 이렇게 상권 분립으로 해서 서로 권력을 이렇게 좀 분산해 가지고 독재 국가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자유민 체제, 법률 체제 안에 살고 있는데 이거를 행정기관이 장이 국회에서 잘못된 법률을 제정했다고 생각하는데 헌법재판소 유언 판결이 났는데도 계속 이 법이 존속을 하고 있어요. 희한하게 강제 권한이 없나 보죠. 행정기관인 장이 자기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어요. 이건 근본적인 그런 판사의 사법적인 권한을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그 권력을 줬어요. 자기가 법대로. 이게 말이 되나요? 상권 분립이 돼 있는데 사법 권한을 어떻게 국회의원이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 법을 그런 권리를 주거나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권리금주도 이게 상당 남의 건물을 왜 지네끼리 서로 사고 팝니까? 저도 이것도 헌법소원 냈어요. 그다음에
남의 어떤 그 상가를, 남의 건물을 왜 지네들끼리 서로 사고 파냐고. 내 거 해야지 사고 파는. 국가가 거기서 강제로 명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전에 세입자가 상가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카페가 들어왔다. 카페에 들어가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죠. 일반 뭐 식당이 들어오겠지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그 돈 얼마 투자해서 돈 벌어 그 사람 마음. 나중에 이제 끝나면 영업 그거를 원래 그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 임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다 내가 지정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그 사람 권리 이건 받고 이 사람 할 때 이 사람 해야만 한다라고. 그 1억을 당신이 그럼 책임질 거냐라는 거죠. 내가 떠안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 법에는 그걸 내가 떠안으라고 나와. 내 거 가지고 자기네끼리 서로 사고 판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안 주고 이 사람은 월세가 200만 원이고 저 사람은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청사에 이렇게 계약간 연장 없이도 그럼 잘하셔야지. 그리고 집주인하고 다 사이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연장 2년도 연장하면 흔쾌히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해주지. 세입자 새로 구하는 게 또 이렇게 뭐 또 쉬워요? 쉽지가 않지. 그냥 흔쾌히 해준단 말이에요. 1년에 얼마 정도 올릴 수 있다고 또 어떻게 이렇게 법으로 제정해놔.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용인을 그렇죠. 그거를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내 거 가지고 서로 자기네끼리 서로 파고 판단 말이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내면은 소유권이 없는데 어떻게 서로 파죠? 세입자인데 이게 자동차를 리스를 했다, 빌렸다. 그걸 사고 팔았을 때 여러분들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건물을 이렇게 빌렸을 때 사고 뭐 정수기를 빌렸다. 그럼 그걸 가지고 다른 데 팔아먹더라. 그게 정상입니까? 상가로 건물은 더 심각한 거 아니야? 건물은 단가가 센데 그 사람은 떠나면 말이지만 그거를 내가 계약서에 맹시를 하면 내가 1억을 받지도 않은 내 거 가지고 쟤네끼리 서로 사업하면서 내가 그걸 나한테 물어내라고 그러네? 이런 시설 투자 그럼 하지마. 뭐 도로 뜨더라 원상 회복하고 다른 업종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당신이 그 시설 투자를 하든 얼마든 편의점도 시설 투자하잖아요. 어떤 가맹점도 시설 투자. 그럼 그것은 당신이 얼마를 투자를 해서 얼마나 벌어가든 간에 그건 당신 마음인데 나중에 원상 회복해야 돼. 그걸 문구에 적어놔야 돼. 계약서 문구에. 그래야지 문제가 없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있어서 법체계에 있어서 후진적인 법체계가 꽤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이 우리나라 버젓이 있거든. 상식과는 벗어나는 이런. 헌법재판소 이거를 헌법소원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누가 봐도 이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왜 안 해주지? 헌법에 그러니까 행정법이나 형법이나 이런 것이 부딪혀가지고 모순이 있었을 때 그 부분을 헌법점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너무 뚜렷하잖아요. 왜 내 세상 갖고 내니끼리 서고 파니? 내가 그걸 왜 계약서에 명시해 책임져야 되냐? 이런 너무 황당한 법이라는 거예요. 건물 빼앗기는 거잖아. 이제 지네끼리 서로 만약 이론적으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조폭이 1층, 2층, 3층 우리가 건물을 갖고 있다면 1층, 2층, 3층에 입주를 시켜서 상가를 뭐 어떻게 카페를 만들든지 술집을 만들든지 식당을 만들어 갖고 자기네끼리 자전거를 하는 게 이쪽 보면 있죠. 1억이 2억이 되더라.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를 해줘. 2억이 또 3억이 되더라. 그럼 건물 뺏기는 거 아닙니까? 뺏깁니까? 안 뺏깁니까? 뺏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존재할 수 있나? 그리고 이중국 국적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내가 헌법사는 냈는데요. 중국의 조선족, 중국은 솔직히 얘기를 하면 6.25 때 조선족도 이렇게 전쟁에 참여해서 이쪽과 전쟁을 해서 많은 서로 간에 살육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50년 전, 70년 지났지만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은 여전히 지금 자유민 체제가 아니라 공산당 체제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 조선족에 대해서 동포라고 해서 그렇죠. 그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아무래도 그들이 이제 같은 한민족이어서 중국 땅에 가가지고 조선족에 대한 존재니까 돌아봐야 될 부분은 있긴 합니다.
이런 부분. 그들은 근본적으로 그러나 중국 공산당에 소속해 있거나 6.25 대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도 후손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물론 우리 동포 맞죠. 한민족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분단이 돼 있으면 전쟁이란 언제든지 또 분불이 들고 싸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현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아주 어떤 이상적인 사회도 중요하지만 현실은 더 중요하니까요. 중국 공산당은 자기 국민이 어디를 가든 전 세계 어디를 자기네 자국법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아마 이렇게 불이익을 국내에 못 입국을 못 한다 그러는데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기 중국 국내 입국 못하나 거긴 것이 좀 저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거기 있으면 아무래도 좀 위험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게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건 모르겠다. 이중 국적을 갖고 있어요. 중국 국민은 우리나라가 조선족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이다 이렇게 왜 니네 마음대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중국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 국민인데 중국 땅에 가 있으면 중국 땅에 가 있으면 중국 국민이에요. 한국 땅에 와 있어도 중국 국민이에요. 이게 중국의 시각인 것 같아요. 이중국적인데 다른 나라 가도 말 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투표를 행사를 해요. 이쪽을 한국 국적으로 완전히 전환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교육을 해야 되고 중국과 가족이나 친척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불법 체류자들도 꽤 많다 그러던데 우리나라 건설 시장에 있어서 중국인들이 건설 시장에 중국은 국영 기업으로서 건설사가 존재하고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이 좀 찜찜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영기업의 건설 노동자들이 속했다는 거 말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해외 나가도 더구나 그래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면 더욱더 우리나라가 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텐데요. 건설 시장에서 버젓이 일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로 인해서 한국인들이 일자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쪽 한국 국적으로 취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중국적 그들은 이제 중국 땅의 재산을 형성할 수도 있고 한국 땅의 재산 형성. 우리나라 국민들은 외국 나가가지고 재산 형성 못 하거든요. 합법적인 회사 투자나 아니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은 안 되는 거거든요. 양쪽의 재산을 형성해 놓을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 다음에 만약에 도망치면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추적의 자금을 회수하려고 그러는데 한국 땅에 다 이전해버려요. 한국 땅에서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은행에서 송금만 하면 되는데 원화로 다 받아주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는 도망간다. 중국으로 이렇게 형사적인 범죄로 도망간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소를 해갖고 건빵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도망갈 수 있나 보죠. 출국 금지를 한다. 배 같은 데는 좀 널널한가 본데 가지고 다시 신분을 세탁해서 다시 돌아오더라. 그럼 신분 세탁을 하면 그쪽에서 이 사람은 우리 조선족이다라고 증명을 해주는 건가요? 중국에서 발행한 그런 증명서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만 익히면 이게 자칫하면 그 대량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선족이냐 이제 확인할 길은 없다라는 언어를 쓰면은 이렇게 조선족으로 역임을 받나 본데 한국 언어를 못해도 조선족으로 역임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런 것 같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는 거죠. 중국 정부에서 확인해 준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범죄는 아니겠죠. 이런 부분에서 왜 이중국적을 저쪽은 되고 우리는 안 돼? 우리가 이중국적 가질 수 있네. 우리나라 못 가지잖아요. 그럼 그 중국 국민에서 특혜를 준다.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간다. 이해는 가나 여전히 북한과 우리는 같은 민족, 같은 농포지만은 언제든지 전쟁이 6.25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고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상태고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 체제다. 자본주의로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지 않았다. 해외 나가도 자기네 국민을 중국 국민이라고 한다. 한국에 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중국 대사관이나 여기는 자기네 국민이라고 우리나라 정부는 말을 못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런 부분에 한국 국적을 완전히 취득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시점에서는. 하나를 포기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조금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바일 투표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모바일 투표법은 통진당이 해산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 남의 스마트폰으로 투표를 했다라는 거죠. 대량으로. 모바일 투표를 정당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정당 투표할 때. 근데 이게 기록에 남아요. 저도 이제 그 과학기술을 발표를 하고 통신기술도 발표를 하는데요. 기록에 남아요. 암호화 처리하든 말든 간에. 아니, 남아요. 기록에 남는다고. 보고 싶으면 다 봐요. 어떤 투표를 했는지 다 알아요. 100%다 합니다. 그것도 자동으로 뜨게 만들 수 있어요. 누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분류를 해가지고 이쪽에 어느 정당에 투표했고 누구에게 투표했고 다그 성향이 나와요. 중국에서는 그런다 그러던데. 국민을 갖다 성향을 따라 분류를 해놓는다 그러던데.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다. 통신당의 해산의 원인, 이것도 주요한 원인이거든요. 남의 스마트폰으로 투표했다. 이게 우리나라 선거는 다 비밀 투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모바일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아무도 못 본다 그러는. 왜 몰라요? 그건 거짓말,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컴퓨터 기록에 그냥 탁 나옵니다. 안 하고는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통신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고.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배심원 제도인데요. 배심원 제도인데 우리나라 어떤 아니 그 장병이 장군을 심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들은 어떤 법정에 설 수 있는 것은 검사, 판사, 그렇죠. 자격증을 취득한 위험물 취급인가를 남의 인생 망칠 수 있잖아요. 자의로 위험물 취급인가를 자격을 득한 자, 사법시험을 이렇게 통과했다. 이제 앞으로는 로스쿨이 될 텐데 이런 자격이 있는 자만이 공무원도 그러잖아요. 모든 공무원들도 자기 공무원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공무원이 돼야지 공무 사무에 대해서 처리하고 사인할 수 있는 건데 공무원도 아닌데 들어가서 법원의 일을 갖다가 판사보다 우선해갖고 배심원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판사는 공무원이 아닌데요. 자격이 없는데 공무원이 아닌데 나 광고공사 1,000억짜리 하나 줄게. 그래서 일반 시민이 들어가서 탁 사인을 결제한다. 일일 구청장, 일일 시장이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게 버젓이 되고 있다고. 아니 판사나 검사나 또는 변호사도 우리 법원에서 항변을 할 수는 있어요. 항변을 할 수 있지만 결정은 안 하는데 결정은 판사가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면 국가 공무원,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에요. 그죠? 네. 공무원이 공무를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병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게 법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이게 난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공무원이 아닌데 들어가서 자기가 남의 인생을 갖다 형량을 탁 평소에 안 좋았을 때 감정이 안 좋았을 때 있잖아요. 여러 사람에서 짜거나 만약에 가능성에 그 배심원이 있는데 그 동네에서 어떤 압력을 그 사람 가족에 대해서 압력을 넣거나 했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엉뚱하게 판단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 사람의 가족에 압력을 넣거나 돈을 잔뜩 주거나 했을 때 공무원이 아닌데 그러고 판결을 한다는 점에서 이거 황당하다고 저는 생각. 이런 우리한 주요 법들이 굉장히 그 후진국적인 이런 법들이 너무 많고 국회에서 이것을 다 율사들도 많을 텐데 왜 이런 판단을 못할까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투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투명하게 됐으면 참 좋겠네요. 네, 우리나라 투표 같은 것도. 국민 모두가 다 참여해서 집계 결과를 딱 보거나 이러면 진짜 좋은데 투표할 때부터
그죠? 투표할 때부터 이렇게 딱 촬영을 경찰관 입회하에 촬영을 딱 하고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집계를 갖다 전 국민이 참여해서 다 누구나 그 집계를 하도록. 현재는 중앙선관위만 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이게 보장이 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중앙선관위도 하고 일반 국민들 이렇게 참여해서 다 이렇게 개표할 때 투표함을 이송하지 않고 다 참여를 해서 찍고 그것을 인터넷에 올려놨으면 참 좋겠네요. 이게 이제 결과를 서로 합산해서 전부 다 이렇게 투표 전 국민이 감시자가 돼서 이러면 진짜 좋을 텐데 투명 투표하면 다 이렇게 빗장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투명 투표하면 딱 몇 개를 했네. 그래서 개표를 그래서 투표 옮기지 않고 딱 개표해서 딱 경찰관 옆에 멀리서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찍고 인터넷에 그 결과를 올려놓고 전 국민이 그렇게 전부 다 감시하는 체제로 해서 집계를 갖다가 투표에 있어서 그 오류가 없도록 하면 중앙선관위도 좋잖아요. 그래서 왜 지금은 투표를 했는데 자기가 어떤 투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왜 범죄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다 해서 뭐 범죄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요지는 투명한 투표를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투표의 부정선거의 시비를 원천적으로 없앤다는 점에서 제가 이제 장충동에 살고 있는데 장충동 투표구다 그러면 거기서 투명 투표함을 넣고 투표하고 거기서 한 투표하는데 한 몇 분 걸릴까요? 한 사람당 한 사람당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한 사람당 저도 이제 투표를 하는데 한 번도 줄 서 본 적은 없어요. 평생 투표를 했지만 그냥 뭐 곧바로 가서 투표를 다 했는데 12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한 12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투표에 대해서 사전 투표 부분이 있고 본 투표가 있잖아요. 그럼 미국 같은 데서도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전체 투표구에서 몇 개의 투표를 처리했는가를 딱 계산해 보면 한 투표당 몇 초가 딱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그래서 또 약간 부정선거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몇 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투표구는 4만 군데 4만 군데에서 10위로 나눠요. 10위로 나누면 하루 12시간 본투표였을 경우는 12시간인데 12시간 10위로 나누면 1시간에 몇 표를 처리했나 나와요. 한 투표수당. 그러면 60분이잖아요. 그럼 6으로 또 나눠요. 그럼 10분에 몇 개를 처리했나가 나와요. 그럼 다시 10으로 나누면 1분에 몇 개를 처리했나. 그러면 시간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투표가 공정하고 그렇게 잘 진행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대통령 자신도 이렇게 부정선거를 외치는 부분에서 그러면 모두가 투명하게 전 국민이 집계를 해버리자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투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국민 나서서 다 감시를 해버렸는데 뭐 전 국민 나서서 이렇게 뭐 어떤 투표 부분을 분류도 하니까 그럼 집계도 같이 해버리잖아요. 집계도 같이 해서 인터넷에 올려놔도 범죄가 되지 않게 그렇게 법을 개정하는 게 낫지 않나요? 네네. 투명하게 합시다. 네네. 그런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다 해서 뭐 범죄는 아니겠죠. 의견을 이렇게 개진한다 그래서 이렇게 뭐 범죄다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한데요. 네네.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 투명 투표를 하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어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거 결과도 한 투표소당 가령 우리나라 걸어 다니는 데 있잖아요. 한 투표소에서 걸어 다니고 인명부를 보고 하는데 몇 초 걸릴까요? 적어도 1분 넘게 걸릴 거요. 알파고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딱 보고 내가 할머니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사인한 다음에 최소한 1분 30초, 2분은 걸리지 않을까요? 1분 30초, 2분 정도는 걸린다고 하면 시간 꽤 빨리 갑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총총총총 가서 다른 데 가서 또 도장 하나 또 투표용지를 이렇게 받아들고 총총총총 걸어가지고 장충동사무소는 좁아요. 좀 좁아서 별로 움직이는 것. 그래서 기표를 하고 기표를 이 시간이 한 몇 초 걸릴까요? 저는 한 20초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20초 30초 걸린다. 할머니 같은 경우는 더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 그러겠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아요. 네, 그래서 노인분들도 많이 투표합니다. 그거를
작성을 해서 넣는 데까지 해서 한 40초 이상 빨리 총총총 걸어도 저기 옛날에 선관위에서 그 언론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투표를 했는데 선관위 발표예요. 기사에 났었어요. 52초 걸렸다 그랬어요. 아무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 찾아놓고 대기하고 있었을 때가 그런 것 같은데요. 52초보다 밑에 이렇게 선거 결과 한 투표자당 나왔다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전 국민이 나서서 감시하면 될 일인데. 이 사람 봐라. 20초에 투표했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 혼자 이렇게 대통령 이거를 이름을 찾아놓고 혼자서 미리 찾아놨다는 거예요. 대통령 기다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인명부 이렇게 찾아보는 시간이 1분 30초 이상 걸려요. 여기 사인 할머니가 하라고 사인하려고 그러면 더 걸립니다. 네. 총 투표하는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3분 이상 소요된다. 미국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 투표지 엄청나게 길던데 5분이 작성만 해도 5분일 텐데 그럼 미국도 한번 해보세요. 투표구에서 한 투표구에 몇 개를 처리를 했는가. 이게 전체 사전 투표 빼고 본투표 대선 당일이다 아니면 어떤 당일이다 주지사다 딱 계산을 해봐요. 몇 표를 처리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시간이 나오면 투표지 작성만 5분인데 2분 만에 투표했다. 1분 만에 투표했다. 그럼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다 해서 범죄는 아니겠죠. 아이디어. 부정선거를 대통령 자신도 외치니까 그러면 이걸 집계를 투명하게 전 국민 해버리자. 왜 자기가 투표한 걸 갖다가 이렇게 지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못해요? 그게 왜 범죄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계를 투명하게 온 국민이 투표함 옮기지 말고 투명 투표함으로 밑장 깔 수 있잖아요. 어떤 나라는 다른 우리나라 아니고 우리나라는 투명하게 하겠죠. 그래서 투명 투표함으로 해서 스마트폰 촬영을 경찰관 입회하에 다른데 투표함 옮기지 말고 다 하고 장중 투표소다 그럼 몇 표를 우리가 인터넷에 올릴 수 있게 그리고 다른 데도 다 온 국민이 나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 시위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립시다. 아이디어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이디어 제시한다 해서 범죄는 아닌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어떤가 싶어서 네네.